안녕하세요. 김기 교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제는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한 겁니다. 트랜지셔널 케어 매니지먼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돌봄 체계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고려대 의료원과 저희 사회복지대학원이 같이 고안하고 있는 건데요. 실험 단계고 워낙에 아직은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죄송스럽지만 연구를 마감하기로 하고요. 미국의 의료 체계를 잘 아시는 선생님은 제가 발표하는 게 너무 쉘로해서 많이 실망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돌봄 체계가 요양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는 스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학자들, 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서비스원 같이 이제 공단식으로 정부의 공공 어떤 어, 행정 위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중앙대 김영명 선생님은 이제 그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 직관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저기 미국에서 병원에서 한 5년을 일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공공 쪽이 주도를 했을 때는 한국 병원이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정보나 서비스 케어를 공유할 그런 의도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나 복지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관의 힘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노인 돌봄 체계, 의료부터 시작해서 보건, 복지까지 운영하는 체계는 정부의 상상력 속에 있는 하나의 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민간 쪽에서 많이 실천적으로 운영하고 미시적으로 프로그램 설계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체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어떤 뭐 직관적인 또 영감을 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는 제 연구의 한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더 부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분인데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고요. 사회적 고통이라는 책을 썼어요. 소셜 서퍼링. 개인적인 고통은 많은 경우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게 많고 그래서 개인의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제 정부나 집단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케어란 책이 또 나왔습니다. 부인이 알츠하이머로 고통을 받다가 10년을 앓다가 죽었는데 클라이맨 스스로가 10년을 간병인으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전문 간병인 우리로 치면 요양보호사 같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와서 이 책을 썼습니다. 돌봄은 매우 짜증나고 귀찮은 일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일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돌봄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봄이란 일을 가장
귀찮은 일로 그 차는 노동으로 취급하면 그 사회의 질은 그 정도 되고 가장 고귀한 노동을 생각하면 그 사회는 그만큼 고귀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고령화는 지난번에 정광희 선생님이 이미 인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여태까지 이제 커뮤니티 케어 베이스로 노인 돌봄 그리고 요양시설 체계의 노인 돌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TCM에 대해서 문헌 연구 그리고 함의로 짧게나마 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구 구조는 매우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고령화 수준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14%, 15%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그 정도인데 2040년도 가면 이제 25% 초고령 사회가 20%인데 넘어가게 되죠. 2050년도 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늙은 나라가 되죠. 그리고 2065년도 가면 이제 압도적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 인구로 차지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될 전망입니다. 이 트렌드를 막을 길은 없죠. 막는 길은 두 가지죠. 아이가 많이 태어나거나 세 가지네요. 태어나거나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젊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거나 노인들이 빨리 죽거나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 다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죠. 인구학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요. 서유럽, 프랑스나 독일은 합계 출산율을 벌써 2.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멕시코 쪽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출산을 많이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 특히 일본보다는 한국 경우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경험한 중심부 국가예요. 그래서 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도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섞이는 융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아랍이란 또 이주적인 문화가 있어서 상당히 컨플릭트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한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문화적인 어떤 어피니티, 친화력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속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위적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노인은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육체적으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된다 이런 도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베이비부모들이 우리 연령 세대에서 제너레이션별로 가장 부자라는 거 자산 기준으로 이들이 은퇴하면서 부동산 위주의 자산을 대물림했을 때 자산의 분배, 세대 간의 분배로 이전으로 인한 바이폴라이제이션이죠. 격차가 부의 격차가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스스로 다 쓰고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합니다. 물론 서양도 당연히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자고 돈을 잘 쓰고 지갑에서
쉽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 위주의 건강,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자산 운영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 기술, 기법을 개발해 하고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인들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발달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을 마친 청년들이 부책을 안고 출발하는 것,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사이에 인식이 있던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때 이고 지금 세대 20, 3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이 아버지 엄마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베이비부모들이 바로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1세대에서 3세대로 바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 물론 균형적으로 이제 균등 분배도 안 되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데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20대, 30대 정치 성향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학교 앞에 투표장, 사전투표장 갔는데 한 3, 400명이 줄 서고 있어가지고 제가 1시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왔는데 대부분 20, 30대였어요. 투표. 물론 이제 20, 30대가 이제 빨리 투표하고 그날 뭐 놀러 간다는 뭐 그런 사회적 패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20, 30대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세대 간의 자산의 불평등,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노인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병약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노인 돌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 변동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학계 후배 교수들이 경사현과 같이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인구 변동을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나가냐. 핵심 과제를 보면 노인 인구 증가는 이제 노인 확대되도록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변동하고 어르신이 빠지면서 그만큼 숙련된 노동이 빠져나가면서 생산성이 하락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오면 이제 산업구조 조정의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구조가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소비 시장 또한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노인에 대한 이제 보건, 의료, 복지 지출, 그다음에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정 불균형이 본격화하기 위험이 된다. 그다음에 뭐 노인 복지 수요와 고령 중에서 초고령 노인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특히 보건 쪽에 이제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 밑에는 이제 많은 그 연령 구조를 낸 건데 노란색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고 그 위에 고령, 후기 고령 인구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인데 여태까지 인구에 관련된 인구 정책이라는 말은 인구학을 좀 생각하시는 분은 안 쓰고 있고요. 인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인구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국가고 그래서 인구는 통치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별적인 문제에서 대응을 각자 대응을 하기 때문에 통치 차원에서 인구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와서 그것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리백이 얘기한 이제 위험 사회처럼
위험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관리하고 키우는 사회를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도 벌써 이제 저출산 고령화 청와대 TF 만든 지 2006년도니까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가죠. 근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한 근데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너무 지극히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얘기를 이쪽 사람들이 왜 팍 풀어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인구청을 만들 게 아니고 인구 부총리를 만들어서 인구 관련된 어차피 가버넌스니까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정책을 다 묶어야 되지 않냐. 모든 사회 관련 정책, 뭐 경제도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또 경제는 또 이제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인구는 좀 더 사회가 총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구와 재정 문제 그 머니마켓이죠. 재정 시장에서의 인구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구 변동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저출산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다각적인 인구 변동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었고요. 고령사회에서 이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적응, 인구 고령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걸 신디사이즈 해가지고 메타 분석을 할 만큼 충분한 두께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장이 이제 노동력, 환경인구 감소 등 직접적 영향이 머물지 않고 뭐 간접적이고 이차적이고 또 사회적 맥락에 따라 확산되면서 연쇄적, 종합적, 다중적 영향을 미치게 여태까지 미쳤고 앞으로도 더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의 생활 지원, 급여와 돌봄 서비스 지금까지 이제 공공 영역이 주도하고 있고, 물론 그전에는 공공 영역이 덜 주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줬고, 거기에 민간이 자본을 가지고 참여해서 정부의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확장시켰는데 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생기고 요양 대상과 그 어르신은 이제 돌보는 1차 부양 책임 있는 가족들, 자녀들의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부담을 별로 덜어주지 않는 그런 체제로 나가면서 탈시설화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서비스 질, 그리고 어르신 치매나 이제 노인성 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의 질과 노동시장 전체 그 요양시설 서비스 시장 전체 이제 경제 산업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의료, 보건, 복지, 돌봄에 관련된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정부가 그것을 계획해서 지원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플래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게 계속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지도자가 뭔가를 힘있게 나가면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저출산 고령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지켜본 거고 앞으로 노인 돌봄하고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이대로 나가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김영렬 선생이 주도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원이라든가 그 커뮤니티 케어를 공단화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공공용에서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돌볼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내가 행복할까 만족할까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의지와 의도와 에포트와 자원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게 공공 영역에서 하는 어떤 특성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가 등장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장기 요양 보험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이제 요양시설과 요보양 대상, 실제로는 요양시설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요양 그 제도가 확대되면서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요양사가 파견되는 그리고 이제 요양 등급도 1, 2, 3에서 4, 5까지 중증 어르신들만 장애 어르신만 돌보는 게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시설 위주의 어르신을 돌보는 이 케어 시스템의 문제는 돌봄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뭔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걸 지연하는 의료나 이제 리커버리의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급여의 문제가 있고 시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숫자, 투입하는 숫자라든가 관리하는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영세적인 어떤 그 후진적인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제안한 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죠. 일단 시설 위주의 그 노인 돌봄 시스템은 이제 탈가족 중심의 복지 체제죠. 가족 중심에서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시도지만 그 중요성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탈가족 중심의 또는 시설 중심 노인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우리 사회는 700년 동안 가족주의라는 패밀리즘이라는 이 정말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막강한 가족주의, 가족적인 유대를 가지고 산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일본과 서양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여가지고 막 들여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개인이 어르신을 수발하면서 갖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과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의료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이 드시고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방어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강제로 가족과 떼나 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2007년도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을 했어요. 그 개호가 케어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시설화를 할 때 일본은 탈시설화 갔어요. 같은 해. 그래서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좀 이따 선생님들 여러 선배님들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삶을 마감하는 일본은 이제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국가고요. 지역을 떠나서 사람과 또 영혼이 온전한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중심의 복지가 전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해결했고 시설 유저. 우리는 가족주의가 강하고 커뮤니티라는 것이 사실 제가 최근에 역사학자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커뮤니티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친구의 얘기는 가족이 끊임없이 확장적으로 커뮤니티를 대신했고 어느 지역이든지 집성층과 대가족이
몇 개가 그 지역을 커뮤니티처럼 이제 운영했다는 거고, 복지도 결국은 가족이 주도해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 고아나 미망인들은 가족 안에서 흡수해서 돌봤다는 그런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국가 경영 철학이면서 이념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역 복지의 그 서비스 전달책이었다는 그런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들 힘없고 말 못하는 어르신들을 가족에서 떼어놓고 시설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지역도 없는 그뭐 느닷없이 땅값 싼데 산골짜기에 갑자기 빌딩 하나씩 서가지고 요양시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의 요양원을 그 영어로 뭡니까? 그래서 모텔 코리아라고 했어요. 고려장이라고. 21세기 고려장이 시작됐다고.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는 거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죠. 물론 거기에 도움을 받는 많은 어르신과 노인들을 제가 이런 건 잘못됐다, 의미 없다 하면 제가 정말 이제 무례한 얘기지만 국가 전체의 복지와 노인 돌봄 체계를 보면은 정부가 글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전통이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분배와 복지급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성장기에 그랬죠. 그때 실제로 니디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 중요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책임이라는 가족주의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거거든요. 21세기 들면서 이제 가족주의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가족의 변화라는 적응론과 가족을 해체하는 위기론 이 두 주장이 이제 가족학계에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탈가족화라는 어젠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가족화라는 것은 개별 성인이 가족 관계는 상관없이 임금 노동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만한 생활수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뭐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죠. 뭐 탈상품화 정도, 탈가족화 정도. 이게 마치 이제 보다 사회가 이제 그 전통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 위주의 그 유럽 대륙 쪽에서 이제 북유럽 쪽으로 이제 사회주의 복지 체제로 이양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단선적인 저기 세계관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복지 이상 국가로 쭉 가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저는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죠. 커뮤니티 그 요양시설, 시설 위주에서 탈시설화가 되면서 다시 커뮤니티로 가면은 가족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역 동네로 불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의 불악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의 협력 체제를 만들고 결국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결국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노인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죠? 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터 클라인만이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고 제가 아는 두 신경외과 의사 미국의 성공한 의사 아터 클라인만과 모럴 인저리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만든 쉐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임상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런 분조차도 10년을 아내를 돌보면서 이 돌봄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를 돌보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실제로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이 직장을 관두고 치매 어른을 돌보는 일이 많이 일어났고, 한국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혁신적으로 막 바꾸는 걸 좋아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로 개개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존중, 그리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사회를,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의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 나옵니다. 2007년도부터 요양보험을 도입했고요. 목적이 이제 요 돌봄, 요 요양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는데, 그거보다는 시설화하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요양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요양에 수용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반복적으로 입원되고, 입원이 장기화되고, 서비스 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인권 문제, 그다음에 가족들이, 특히 코로나는 당연히 이제 가족들이 찾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 요양시설에서 그 자식은 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기 쉽지 않고 가족과 단절 문제가 생기죠. 어느 요양시설이든지 찾아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죠.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해줘요. 우리 딸한테 전화 좀 해줘요. 늘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꼭 계시죠.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레이텐트 펑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설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이분이라는 문제를 대응하기,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리고 특히 가족의 유대 문제를, 악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지자체의 커뮤니티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그 심사를 해가지고 작게 한 지자체당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계속 그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랑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 개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이징 플레이스. 너무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그 흐름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살던 곳, 자기 집이나 그룹홈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그 구체적인 모델이나 가이드라인보다는 어떤 이념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이제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잔여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그런 반성적인 시각에서 보다 욕구를 기반으로 한 니드 베이스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예방하고 자신의 삶에서 나이 들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복지를 잘 아시는 여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제가 차장관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긴 모르죠. 단어가 굉장히 이념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 이론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에 맞지 않게 좀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는 여러 맥락에서 민감한 건데 여기서는 그 커뮤니티 케어가 지자체에서 일종의 이제
미국의 블락 그랜트처럼 큰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이 원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니드 베이스니까 선택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 포괄 케어라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지지하거나 뭐 강하게 서포트하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논의된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의 주도는 이제 하나의 그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프로토콜을 확대 재생산하고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체제로 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자체나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니까 지역사회가 알아서 하고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문화를 강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 법률이나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직종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거죠. 의사, 간호사, 복지사, 관련 공무원, 교사, 경찰, 뭐 여러 사람들이 치매 노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역 케이스 사회복지 협의체인데 이제 이 사회복지라는 이 제한성도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치매 예방센터라든가 자살 방지센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다직종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물론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직종 연계라 해서 여러 직종이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전 세대 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재택 생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 포괄 시스템에서 이제 논의되는 건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 지역 포괄 센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허브를 만들고 싶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는 그 과거에 지역 복지 재단이라는 것이 서비스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근데 그것을 허브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건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보험하고 연계해서 이관을 하든지 뭐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보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건 이제 이원화하는 거고 이쪽을 연결받아서 하는 거는 이제 일원화하는 건데 넘겨받는 건 좀 어렵겠죠. 아마도 이 시스템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잘 운영되려면 아마 의료, 건강, 복지, 급여에 대한 그 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운영이 되면은 저는 가능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3차 의료원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받고 나오셔서 지역으로 가셔서 전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안 되고 그 환자나 이제 환자 가족이 병원에서 달라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줘요. 지역의 2차 병원에 가면 다시 받아야 돼요. 거기에 검사받는 MRI나 이런 게 없으면 또 그 지역의 큰 병원 가서 또 검사받고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건보에서 관리하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계에서 민간에서는 그거를 이제 협조를 거부하는 거죠. 영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영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이제 그 바운더리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는 공공에서 주도라면 의사들이 거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의사들을 어떤 악의 집단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해서 공공병원, 공공의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의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지역을 만들기,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복합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의료복지 보건 교육도 포함될 것 같고요. 경계를 허무는 지역이 하나의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에 우리는 디펙트 모델을 익숙한데 그보다는 자원 발굴이라는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강점 관점, 스트렝스 퍼스펙티브에 입각해서 지역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제공됐다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얘기하는 건 이 관점하고 좀 다른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스벳 사회학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썼죠. 동서양의 사고 구조는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생존하던 생태 환경의 차이에서 근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넓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동양과 좁은 지역의 수렵과 어업과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서양의 이제 고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에서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언어 소통에서 이제 명사유지냐 이제 동사유지냐 언어적인 걸 발달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니스벳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양의 유교적인 가치관은 가족주의가 국가사회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서양은 가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이념 아래서 하부적인 개념이었고 그것이 이미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기독교적인 저적인 가치가 무너지면서 가족주의도 무너졌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개인주의와 자유를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로 지향으로 삼는 나라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지향 또 복지가 구현하는 이상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지는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 실천이 철학과 가치에 대한 사색과 숙고 없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특히 돌봄 체계 같이 우리 몸에 와닿는 이런 문제, 먹는 문제도 문제지만 누구를 돌본다는 이 티디어스하고 보링하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철학이 완전히 다른 쪽에서 시스템을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지 우리한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이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 사회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웃 일본을 믿는 것 같아요. 일본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족 제도와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학자들한테 답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베이스로 돌봄 체계를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돌봄 체계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탈가족을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했을 때 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강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존재나 기능이 잊혀지지 않고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사나 뭐 그런 쪽은 여러 선배님보다 잘 알 리가 없지만 가족주의의 강력함을 깨기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한 사람이 박정희예요.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가족주의를 깨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날 없앴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화하고 산업화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자체도 공과 뭐 과가 더 많겠지만 그이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 그 군국주의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의, 일본식의 정의를 저희는 공손사후라는 거 이걸 받았고 우리 가족주의는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부패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 나름대로 고유한 이 정체성은 일제시대 35년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주의를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패 척결이니 이런 모토를 냈는데 결국 일본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거고 그게 이제 친일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반대쪽에 쓴 거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거는 뭐 지금 역사가 이미 이제 판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는 거는 16년, 18년 동안 그 독재의 지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전에 35년 동안 일제가 한국의 가족주의, 한국의 정체성을 깨려고 그랬는데도 가족주의는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커뮤니티 케어 그 요양 딸랑 요거 가지고 우리 탈가족 한다고 해서 가족이 깨지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주의를 이해하고 가족의 유대를 이해하고 그걸 자원으로 사용해서 강점주의 강점에서 이 자원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장이고 논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건강 돌봄 체계 변화, 돌봄의 욕구가 당연히 강해지고 있고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건 다 아실 거고요. 어르신들의 그 욕구는 3차 병원과 뭐 큰 좋은 시설 좋은데 또는 안락한데 최고의 의료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차 의료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케어받는 건데 그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돌봄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3차 병원 위주의 이제 큰 병원의 응급 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르신들이 이제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정말 아프신 분들은 병원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병원에 미리 예약하신 분이라든가 병원장님 어르신이라든가 먼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의료 서비스의 리소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의료 복지 보건 욕구는 뭐 거의 무한대 아닙니까? 뭐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의대는 자꾸 학교 돈을 자꾸 가져가가지고 수익률도 떨어지는데 바닥에 투자하냐 그랬지. 병상은 만들어 놓으면 찬대요. 그건 필연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요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대 늘리는 건 막 반대하지만 실제로 의사 늘어나면 또 아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를 의사라든가 병원이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자원에 대한 노인들의 뭐라 그러죠? 독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또한 이제 세대 간의 아주 강력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지역사회까지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노인들은 입원이 되죠.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에 없는 거고 저희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청담동에 의료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 사회공헌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외 그 의료 지원하는 그
사업팀이 있고요. 그리고 바야다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 트랜지셔널 케어 매니지먼트 하는 미국의 본사들을 둔 회사 한국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장애인이나 그 어르신들, 노인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서비스하는데 기존의 요양 그 체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재가 서비스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진단 사정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치료가 들어갑니다. 치료와 재활이 같이 들어갑니다. 요양시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인지 치료라든가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거 있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재활 치료라봤자 이제 뜨끈한 저기 뭐라 그러죠? 침대에다가 뭐 저기 열선 놓고 있는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마의자하고 안마의자 안에 앉아 있으면 이제 한 번에 수가 뭐 만 원씩 받는 이런 체계인데 여기는 병원에서 하는 의료팀이 파견 나와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좀 비싸다고 그러네요. 그 방문해서 진단하는 거는 이제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치료하는 단계를 이제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짜서 준다 그러는데 아마 이 책에는 보험수가 그 일반 건강보험 있죠. 그 하고 좀 연결돼서 좀 연결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이쪽은 시험 단계라서 건강보험 사보험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병원과 지역사회 두 개의 관리 차원에서 의료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죠. 병원에서, 3차 병원에서. 보통 그 의료보험을 사보험이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사는데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의료보험이 좋죠. 대학도 그렇게 이제 나쁜 그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가 뭐그 미국에서 이제 첨단 기업에 있는 데는 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패키지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좋은 패키지도 1년에 입원할 수 있는 날이 한 5일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이제 뭐 다쳤다, 뼈가 부러진다든가, 뭐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을 할 때, 5일 이상의 그 입원이 필요할 때도 이제 의료보험이 허용을 안 하죠. 그럼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바로 나와서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트랜지션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트랜지션 케어 매니지먼트가 하나의 제도로 이제 정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지역사회 두 개에서 두 이 레벨에서 의료 관리가 연속성을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또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응급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예죠. 아팠을 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 받고 나서 퇴원 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 의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이제 의사결정하고 이제 정작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트랜지션 케어 매니지먼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죠. 아까 얘기한 게 여기 나왔습니다. 그 순서가 좀 뒤죽박죽해서 죄송합니다. 간병이직이라는 개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늙은 부모, 나이 드신 어르신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이제 중년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인데 한국에 이게 얼마나 된지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은인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수발을 하는 경제 활동을 포기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만은 이제 개호이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트랜지셔널 케어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개입을 시켜서 의료 관리의 연속성과 건강 관리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병원이 어떤 그 애초에 시작할 때 에스태블리시먼트를 하고 지역 사회에서 관리 조정 통합 뭐 이걸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그 지역 사회 책임으로 남겨둔 거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이제 이게 사보험 제도니까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병원 3차 병원에 에큐트 패실리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그 이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홈케어를 한다든지 그럼 아니면 이제 재가 서비스 우리말로는 재가 서비스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좋아지는 단계 아니면 이제 사망에 이르면 이제 호스피스로 가시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coordinated handover to PCP and another provider. 다른 쪽에 선택하시는 분은 다른 쪽에 이제 중증 케어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쭉 이전돼. 이 전체 과정 이제 병원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적인 단계를 현지에서 케어가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여기 그 필라델피아에 그 본사를 둔 회사인데요. 회사는 회사인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수하고 이제 병원 의료진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아카데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그 화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어떤 자료를 갖고 있냐 했는데 언뜻 보니까 저희보다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 환경이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한국하고 이제 레플리케이트 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인지 로 데이터를 못 받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케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된 일이고요. 동시에 감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공명이나 공감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끈끈하게 있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 의료인, 병원과 요양원, 간병인, 요양보호사라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 간병인보다는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일이 굉장히 숭고한 일이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너무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 않는 이분의 처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들의 퀄리피케이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지 않은 50대, 60대 여성들이 이 일에 전적으로 투입되면서 그 노동시장의 최하위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프로페셔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업을 하는 중심이 되는 케이스 매니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론트라인에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그 일의 그 질을 높이는지 훈련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존경심을 주고 대우부터 더 잘해드려야 되지만 이 부분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필요한 비용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사 공무원들 다학제적 영역에서 일을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습관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돈이 문제가 되지만 돈의 제한이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논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어떤 그 환경 그리고 최적의 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지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 책에서 돈 얘기하면 현재 책을 그대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걱정입니다. TCM의 매뉴얼
잠깐 번역했습니다. TCM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는데 이제 의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의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RN이라고 이제 Registered Nurse Practitioner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RN이 의료적인 이제 문진 진단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의사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의 간호대에서도 실제로 이제 RN 트레이닝 과정이 있긴 있다고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쓸모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국은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게 이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대로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도 장롱 면허가 많지만 간호사 장롱 면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체 간호사의 40%,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간호사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간호사 일을 리타이어 해요. 그 이유가 월급이 안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를 더 이상 안 쓰고 조무사나 일반 직원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서 이 TCM에 투입을 시키면 상당히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돌봄을 관리하거나 돌봄을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죠? 놀고 있다는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한데 한 3, 40만 명 될걸요. 그런 분들이 다시 재투입되면은 이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인력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TCM의 의료적인 역할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사회복지사나 행정직원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하죠. 어, 보통 그 30일간 TCM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3차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용을 줄여서 트랜지션을 가해서 30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돌보자는 거고 결국은 TCM은 30일간 트랜지션한 거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좀 장기적인 그 재가라든가 요양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죠. 어, 음, 좀 생뚱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로 제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